자, 교재로 가겠습니다. 이제 집행문 단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자, 86페이지에 있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신청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4조인데, 지금 집행문 부여를 했어요. 이제 3번은 뭐냐면 이제, 집행문 부여했는데, 그 채무자 쪽에서 이제, 이신청을 해서, 목적은 뭐죠? 집행문 부여의 취소 신청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의를 보시면요, 집행문 부여의 취소를 구하는 채무자의 이신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거는 34조에 있고요. 채무자는 이제 법원 사무관 등 또 공증인 등이 부여된 집행문에 그 부여 요건에 흠결이 있다 를 주장해서 집행문의 부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판장이 명령을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건이라든지 승계 집행이라든지 그런 것들, 재판장의 명령이라든지 또 나가서 집행문 부여를 거절당했다가 채권자가 이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신청을 인용하는 바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도 여기에 그 이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 잠깐 보시고 3번에 우리가 채무자의 명의를 모용해서 작성된 집행증서는 무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집행증서의 집행령을 배제하기 위해서 아예 차제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신청을 통해서 무효인 집행증서에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구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판례오죠. 절차를 이제 간략히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신청하느냐 해서 신청인은 집행문상에 부여된 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할 수 있다. 만약에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 집행문 부여라면 그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승계인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죠. 이 신청은 이제 이런 업적시절은 다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신청 다. 그리고 집행문 부여 기관의 조사에 속하는 모든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신청의 시기와 이제 종기, 이제 언제까지 됩니까에 대해서는 일단 채무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라면은 언제든지 이 신청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집행이 꼭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집행문이 부기된 집행원원의 정본에 의해서 집행이 완료됐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완료 전까지 해야 된다. 관할은 일단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이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2심에서 했을 때는 2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상급심에 했을 때는 상급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조에 있죠. 따라서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했다면 공증사무소가 있는 곳에 지방법원 단속 판사 관할이 되겠습니다. 재판은 이제 재판은 이 신청은 다 임의적 변론을 거쳐서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 만약에 이 신청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결론적으로 집행문을 취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의한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런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 방법이 없고요. 법령에 문제가 있을 때만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에 대한 재판은 불복이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신청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했어요. 네, 그랬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특별한 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항고라고 했다면은 그 항고를 접수한 법원에서는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서 이때 항고는 사실 뭐죠? 특별 항고로 봐서 대법원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특별 항고는 대법원 관할이거든요. 그것들 이제 보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설치해 놓은 자세히 설치해 놓은 것들이 여기 관할 문제죠. 그래서 뭐 1심에서 할 수도 있고, 그죠? 다만 이제
1심 법원의 사무관이 집행문을 부여한 다음에 기록이 항소심에 있더라도 1심 법원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기출문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앞서에 그 거절을 했던 거에 대한 채권자의 신청과의 구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 사무관이 법원 사무관 등이 그 가집행 선고에 있는 판결에 의해서 집행문 부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소송 기록을 이제 당연히 항소심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럴 때 우리 판례에 앞서 봤듯이 그 항소심 법원 사무관 등에게 다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1심 법원 사무관 등이 한 거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주목할 판례였었죠.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중에 이제 집행이 끝나면은 뭐 이제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88페이지 4번에 이런 이의신청이 있기까지요. 그 이의신청 재판이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있기까지 집행의 정지를 신청하거나 속행이라는 그 잠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론 이 항에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다고 집행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그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무담보라도 집행 정지 명령할 수 있고요. 뭐 채권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한다면 집행을 계속 속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34조 이항인데 이러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직권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만 이런 그 집행 정지에 대한 신청권은 없다고 하지만 실무상은 이제 직권 발동을 해달라 해서 신청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이의신청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 취소하라 해서 이런 이의신청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들어왔을 때는 이 이의신청을 이용한 재판이 뭐예요? 아까 그 집행 부여를 취소하고 또 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 허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봤을 때는 집행법 앞서 봤던 49조 1호에 집행을 취소하는 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당해 집행력 있는 정보원에 의해서 집행이 종료하기 전까지 요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문 정보원을 예컨대 집행기관에 제출하면은 집행을 취소할 수 있겠죠. 이거와 달리 이제 우리가 채무자가 하는 것으로서 또 이제 이의신청이 아니고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은 이제 우리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라고 그러는데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집행문 부여 이의소는요 사실은 그 승계라든지 조건 성취일 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조하는 병존적이고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하게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소송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집행문 부여소가 있고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인데 역시 그 채권자가 하는 집행문 부여소를 먼저 배운 다음에 채무자가 하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를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3조와 45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조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다 해가지고 조문을 보시면 30조 2항이나 31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그 얘기는 승계나 조건 성취에 대해서 별다른 그 증명이 없을 때 이제 소송을 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송, 이 집행문을 내어달라는 소송을 우리는 집행문 부여소고 이건 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조건 승계라든지 또 수통 제도 부여 이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네 가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이제 집행문 부여소가 아니어도 집행문 부여 거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문 부요소라는 것은 집행문 부요를 신청했으나 집행문이 거절당했을 때 그때도 할 수 있고요. 또 아예 차제에 집행문 부요 신청을 하지 않고요. 바로 본소인 집행문 부요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거칠 수도 있고 직접 다이렉트로 집행문 부요소 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따라서 집행문 부요에 대해서 거절을 당해서 그 거절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이 신청이 기각됐을 때는 채권자는 그 이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지만 차제에 여기에는 33조의 집행문 부요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일단 이제 소송이니까 원고 피고란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고자 하는 채권자일 것이고 피고는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집행문 부여 기한은 대해서 뭐 피고를 하면 안 되겠죠. 재판 절차는 이제 일단 신문은 이건 판결 절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입증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증인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판결로서 집행문 부여 기한에 집행문을 부여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 항에 이런 집행문을 부여하라라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걸 또 가집변 선고를 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때는 원고는 그 집행문 부여하라라는 그 정본을 집행문 부여 기관에 제출을 또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해서 다시 상이 집행문을 부여를 받아야겠죠. 물론 이제 가로 안에 우리가 법원 사무관은 이때는 우리가 이미 법원이 준 것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집행문을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일단 그 승소라는 이렇게 집행문 부여라는 그 인용 판결문을 가져가서 집행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문 가지고 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법원이 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과거의 조건 승계처럼 재판장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집행문이 이 판결에 의해서 부여했다라는 것을 기재를 하면 되겠죠. 3번에 따라서 이러한 그 승소 판결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 있는 판결 정본에 합쳐할 필요 없이 원래 본안 기록에 합쳐한 것인데 이건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제 이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45조의 소송인데 역시 이것은 이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를 한 것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조 2항과 31조 이런 데가 조건과 승계 등 수탁부의 제도부여 이럴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툴 수 있고요. 또 그 인정된 승계에 대한 판결의 집행력을 또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44조라는 조문을 준용한다는데 이때 44조라는 것을 청구 유소할 때 그 조문을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 경우에 그 34조에 따라서 아까 34조에 따라서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한 채무자에 관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실 거 이제 채무자는 의의에 보시면 집행문 부여의 증명된 조건과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서 집행문 부여의 위법을 주장해서 결국에는 이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45조입니다. 따라서 앞서의 채권자의 집행문 부여소에 대응하는 그 권리죠. 자, 이 사유는 이제 우리가 집행 권한에 표시되어 있는 조건이 불성취했다든지 승계에 대한 부존재 얘기입니다. 그 외에 그 집행문 부여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별도로 이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 소송에 대해서는 조건과 승계 문제일 때 하는 것이다. 또 여러 개에 대한 이 신청이 있을 때는 동시에 주장을 하라는 것이죠. 집행문 부여에 대한 그 이소의 이사유는 집행권에 표시되는 조건의 부성취 또 당사자의 승계가 없다라든지 그런 부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기출 문제 보시면 이제, 채무자가 집행문 부여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할 때, 이의신청의 사유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요, 어떤 사유가 관계없지만 그 뒤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서는요, 조건과 승계처럼 이의신청의 사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택은 틀린 것이죠. 역시 그 원고 피고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채권자가 피고가 되는데요. 만약에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해서 승계부채표를 했을 때는 채무자만이 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자기 승계 주장해서 본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은 이제 관할과 각종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앞서의 사입사조라는 규정한다는데 그 얘기는 청구유소의 경우에를 준용하고 관할 법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제1심 판결 법원이 관할하고 지급명령의 경우는 지급명령을 법원, 집행유서에는 채무자의 보통적인 관할 법원 등이 각각 관할합니다. 속가는 이제 보통 집행권원에 인정되는 권리가격의 10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심리는 일단 판결 절차와 똑같다 그랬죠? 소송이니까 이것도. 그래서 조건을 성취했다, 승계했다라는 입증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게 되겠습니다. 이신청 사유는 그 변론 종결시까지 주장을 하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5번에 이 채무자가 이렇게 열심히 이소를 했을 때 법원은 그 채무자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는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이 판결문에는 이제 직권으로 앞서 46조의 명령, 즉 잠정 처분에 대한 명령을 바라거나 이미 명령을 발했다면 그 잠정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인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해서 바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하튼 이렇게 수사본은 일정한 요건 안에서 집행에 대한 잠정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급박한 경우는 재판장과 법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46조인데 요건 사실 요거는 우리가 청구유소 할 때 또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강화될 겁니다. 여하튼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집행법상에 불복 절차가 없는 것으로서는 집행문 부여의 거절 처분에 대한 재판, 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신청의 계약결정에 대한 재판이 되는데 뭐 이런 그 각종 절차에 대한 재판들을 여러 번의 그 재판 발생 기회 주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정도만 줄 수 있는 걸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 개시 절차 관련된 그 불복 제도로서, 몇 개를 봤는데요. 일단 전체적 개관을 보면요, 우리는, 절차적 문제로서 위법사유, 위법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장애, 집행 사유에 대한 불복은, 우리가 배웠던 즉시항고라든지 집행이의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91페이지에,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의 각종 소송 이의신청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서라든지 거기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서 청구서, 또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는 집행문 부여에서 또 비번 이의신청 등 있는데 다 1심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절차 위법으로서 우리가 즉시항고와 집행이의도 그 항고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오른쪽 끝에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이제 실체적 어떤 부당성, 지금까지 위법성을 배웠다면 실체적 부당성을 배우는 것이 이제 청구유소하고 뭐 제함자유소하고 나중에 배우게 되는 배당유소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청구유소를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조에 따른 청구유소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44조 조문을 보면요, 조문은 청구에 관한 이의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1항에 이런 말을 해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서 자, 이 청구에서는요 판결과 관련된 소송일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따라서 확정된 청구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려면 제1심 법원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의 사유는 그 이유가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이유가 여러 가지 땐 동시에 주장하라. 이런 세 가지 조문이 44조에 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채권자 A라는 사람이 좀 있어요. 따라서 지금 청구이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44조에 있는 것이고요. 그죠? 보시면 이제 이 A라는 채권자가 B에 대해서 어떤 판결문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경우가 이제 청구소인데, 물론 여기 공정증서도 여기서 해당합니다. 그죠? 즉 집행권원에 지금 집행권원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청구서는 이 집행권원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그 이행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행청구권. 여기서는 뭐 금전 청구가 비금전 청구 그게 있겠죠? 그래서 뭐 돈을 달라, 물건을 달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행 청구권에 대해서 요 이행 청구권에 대한 청구, 요 청구 자체가 청구가 이제 없다, 부존재한다, 소멸했다, 또 범위가 줄었다 이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투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청구이소입니다. 다만 이제 이때는 몇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이것이 조문에 있듯이 확정된 판결인 경우에요. 왜냐하면 가집행 선고는 아니죠. 이것은 나중에 상소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확정 판결일 때 청구서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변론 종결 판결이니까 변론 종결 후에 사유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A 간에 보세요. A가 B에 소송합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이 다 끝나는 시점, 변론 종결 전에 만약에 A가 B에 소송하는데 지금 채무자가 이 변론 종결 전에 되죠? 예컨대 돈을 갚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변론 종결 전에 갚았으면은 이때 돈을 예컨대 뭐 이게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중에서 내가 2천만 원 갚았습니다. 그러면 갚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론 종결 전에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판결문이 당연히 그 줄어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 갚은 시점이 언제라고요? 이 변론 종결 후다. 예컨대 5월 4일 하면 5월 7일날 돈을 줬습니다. 2천만 원을. 그죠? 그러면 이 변론 종결 후에 줬을 때는 뭐예요? 당연히 판결문에는 그대로 5천만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변론 종결 후에 2천만 원 냈지만 내가 이걸 주장을 이미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재판에서 주장을 안 했겠죠. 그러면 이 변론 종결 전에 안 했다면 또 문제가 있지만 변론 종결 후에 내가 어떤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새로운 재판이라는 청구유소에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 새로운 재판이라는 청구유소를 통해서 이 변론 종결 후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청구권이 없다 하거나 해서 아예 이 집행을 나중에 불허가를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범위를 줄여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그런 것이 청구소이기 때문에 일단 청구소란 것은 뭐예요? 이 확정 판결해야 되는 것이고 변론 종결 후에 사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신청 사유는 동시에 주장하라는 말은 이때 동시란 말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보통 재판을 보통 통상 3심제지만 실상은 뭐죠? 실상은 1심 받고 2심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청구 사유할 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채무자가
예컨대 5개월 동안 연기 신청해줬습니다. 돈은 예컨대 2천만 원 갚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에 앞으로 5개월 동안은 집행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것도 청구유소에 사야 됩니다. 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줄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사유를 자 1심에서 5천만 원 줬다 주장하고 이렇게 2심에서 다시 연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동시란 말은 우리가 사실심에서 1심, 2심 통틀어서 이 안에 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안에라는 뜻이에요. 꼭 같은 시간대란 말은 아니고 그래서 세 가지 확정 판결, 변론 종결 후 사유, 이 신청에 대한 동시라는 말, 이 세 가지를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궁금증이 뭐냐면 야 그러면 만약에 변론 종결 후에 그럼 내가 변론 종결 후에 채무가 소멸됐다, 갚았다, 연기했다, 그죠? 또는 양도했다, 채권 양도했다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어요. 면제했다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론 종결 전에 이 5월 4일 전에 이 변론 종결 전에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그때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 재판정에서 주장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변론 종결 전에 사유로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죠, 예외. 이게 뭐가 있냐면요. 상계권 같은 거예요. 상계는 어차피 B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이 상계를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도 있고요. 변론 종결 후에 주장해서 그걸 이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건물 매수 청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상 배웠던 거. 그래서 우리가 땅 주인한테 나 건물을 다 사용한 다음에 이 건물을 사기로 그죠? 했어요. 그러면 그때 나중에 나갈 때 임대기간 끝날 때 땅 주인한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상계라든지 건매청 같은 것들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달리 뭐 취소라든지 해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 판결을 읽고 변론 종결 후에 사유 읽고 이 신청을 동시에 했을 거 그리고 변론 종결 후에 사유의 예외가 상계라든지 건매청 같은 것들이 있다 정도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매번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보시고 절차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계속 보실까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91페이지에는 44조의 청구유소 봤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6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건 44조라든지 청구유소, 아까 45조는 이제 집행본부 유소인데 같이 보시면 되는데 채무자 하는 것이니까 이런 소송을 해도 집행에 대해서 진행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집행은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항에 그 집행 정지라는 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항에 따라서 이 신청을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그런 사실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때에는 수사법원은 신청해서 주로 이제 채무자가겠죠. 채무자가 신청해서 판결, 요 청구유소가 있을 때까지 뭐예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하지 않았고 집행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정지 신청을 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집행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결이 선고했을 때까지 확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담보를 제공한다면 집행을 채권자를 위해서 속행할 수도 있다. 그죠? 네, 계속하거나 실시한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재판에 대해서는 변론 없이 급박한 경우는 재판장이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예, 이걸 재판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현재 예컨대 이 청구유소 법원은 이제 민사법원이니까 그죠? 예, 법원이니까 이 집행법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박한 경우는 예컨대 그 집행법원에서 예컨대 경매가 되는 법원이 이제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 있다. 그러면 그 집행법원에서 그런 권한, 즉 집행정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집행법원은 상당 기간 내
상당 기간 내 그런 아까 수사본의 재판, 즉 집행정지라는 재판소를 갖다가 내라라고 명령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그런 집행정지에 대한 기간이 다 지났을 때는 채권자가 신청을 해서 집행을 그냥 진행하겠죠. 개념. 자, 청구유소란 것은 이제 결국에는 청구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일종의 배제를 하겠다는 소송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일종의 실체적 사유에 대한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영어에 붙듯이 뭐 클레임에 대한 어떤 청구에 대한 그죠? 이의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집행권한의 표시에 대해서 어떤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인 주장입니다. 예컨대 뭐죠? 돈을 갚았다라든지 이렇게. 그건 이때 실제적인 뭐냐에 대한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집행력이 가지고 있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이고 이제 44조의 소송이죠. 다만 이때 집행력에 대한 배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반적인 배제입니다. 즉 전반적인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 배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단 우리는 이제 따라서 92페이지 보시면 이런 청구유소란 것은 이제 집행권원에 유효한 존재, 그렇죠? 집행권원이 유효하다는 전제로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뭐예요?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 자체가 어떤 실체상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집행권원 내용은 금전, 비금전 관계없습니다. 이게 뭐냐는 이제 우리가 뒤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청구유소의 자체는 이제 먼저 첫 번째로서 우리가 확정 판결에 의한 것에 대한 것인데요. 또 그 내용은 우리가 이행 청구권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청구유소가 안 되는 거를 이제 물어보는데 일단 우리가 확정 재판이 아닌 것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항에 가집행 선고라든지 가압류 가처분이라든지 거무사 집행명령이라든지 또 4번에 있는 의사 진술 재판은 이제 이건 뭐예요? 이것은 등기라든지 양도 같은 판결인데 이건 이미 의사 진술 판결이 확정되면요 집행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나중에 배우게 되는 그 대체 집행을 할 때 어떤 수권 결정하는 거, 그죠? 뭐 철거한다는 권한을 주는 거 이런 권한은 우리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권한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각종 비용 같은 거 5천만 원 1억 내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당연히 우리가 되고 그죠? 수거 비용이라든지 그런 간접 강제할 때 손해배상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집행권원에 대한 것들이니까 주로 우리가 강제 집행할 때 청구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처럼 임의 경매에 대해서 어떤 채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구소를 할 수 없고요. 별도로 채권이 없다라든지 말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의소를 한다는 것이 뒤에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청구소에 대해서는 그 부작위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부작위 채무에 대해서는 예컨대 뭐 소음을 내지 말라라는 뭐뭐 하지 말라. 즉 채무자의 부작위죠. 그거에 대한 그 간접 강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간접 강제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청구소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채무자가 부작위에 위반이 없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의 사유를 주할 수 없다. 이것은 그것도 보시고 그다음에 인도명령에 대한 청구유소라든지 또 배당이소는 또 다른 또 우리가 4번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집행령 우리가 배당이를 할 때 판결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당이소가 아니고 청구소 한다는 것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채무자가 배당이소를 채무자가 하는 것이죠. 했을 때, 상계를 주장하는데, 이 상계를 했을 때 소멸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저작권 같은 경우 피담보 채권일 때 그때는 판결 정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청구서 할 때 이제 청구서의 사유는 뭐예요? 실체적 사유여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실체라는 것은 전부 다 민법서 나오는 이제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몇 개만 보고 따라서 이제 이 신청 원인은 보세요. 원인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또는 영구적 일시적으로 실효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 이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에 대한 어떤 형식적 사유는 아닙니다. 즉 판결문이 뭐 성립이 안 된 거 아니냐, 판사가 사인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또 집행권원이 아예 없는 거 아니냐, 무효가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구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집행권원이 앞서처럼 그 확정 판결에 의한 것이니까 이 확정 판결에 따른 그 기판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나오더라도 청구권에 소멸됐다, 청구권에 저지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문이 아니더라도 집행권원이 집행 증서라든지 지금 명령처럼 어떤 재판을 받지 않아서 기판력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청구권의 부성립 무효란 것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때 실체적인 주장은 청구권에 대한 전부의 소멸, 전부가 갚았다, 일부를 소멸됐다, 뭐 변제, 일부 변제 다 됩니다. 또 갚은 이유가 뭐 대여 변제로 했든, 그죠? 또 경계로 했든, 또 소멸시 완성이 됐든, 또 면제가 됐든, 포기, 상계, 또 공탁해서 소멸시켰던 혼동, 뭐 계약을 해제했다, 해제해도 줄 게 없지 않습니까? 또 화해했다, 이행불능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얼마든지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변론 종료 후에 사유된 것이죠. 상해 빼고. 또 청구권이 우리가 A 청구권에 대한 건데 A라는 사람의 청구권이어야 되는데 그 A라는 청구권이 바뀌었다. 즉 A가 아니고 그 양수인 그 A에 대한 A, B에 대한 채권이 누구한테 양도했다. 또 A가 B에 대한 청구권을 누가 압류했다. 이렇게 해서 양도라든지 전면료라든지 또 채무가 인수했다든지 이렇게 어떤 채권자 쪽에서 바뀌었다는 사유, 양도, 전면료, 또 채무자 쪽에서 어떤 면책적 채무 인수 같은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승계 집행문을 부여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했다는 것은 뭡니까? 양도인에 대한 종래에 판결이 없는 사람, 즉 이미 승계 집행문이 부여돼서, 다시 한번 승계 집행문이 부여돼서 채권이 양도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양도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권원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되어 있는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에 대해서 했을 때 그때 채무자는 우리가 집행 이의를 통해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가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했다면 A를 상대로 청구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집행 이의 문제가 됐죠? 집행 이의가 되겠습니다. 그걸 펼쳐 놓으시고 보시고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 A가 B에 대한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채권을 양도했어요? K한테. 그러면 이미 양도했으면요, 이 K에 대해서 B가 청구권에 대한 주장해야 것인지 이미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청구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소멸이 아니고 저지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기한의 유예, 합의한 연기, 이행 조건의 변경, 또 나가서 사문서로서 사문서로서 각서 써가지고 A가 B에서 부집행하기로 합의한 거. 특히 이런 부집행하겠다는 합의서는 우리가 그것도 하나의 실체상 청구권의 실현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상의 두 당사자 간의 채권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집행하겠다는 사문서를 써놓고 그것에 위반해서
집행한다면 그것도 실체상 그죠? 어떤 부당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유소로 주장하는 그 당시에 판례가 나왔던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 한정 승인하고 포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